안녕하세요. 달빛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틈 하나가 열립니다. 그 문을 우리는 기문이라고 부르죠. 오늘 비망록은 같은 점집을 다녀간 사람 셋이 거의 동시에 사라져버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인구도 많지 않은 평범한 도시 외곽이에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엉겨붙어 있는 오래된 동네 한쪽 골목. 그 골목 모퉁이에 유난히 간판불만 환하게 켜져 있는 작은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천, 그리고 노란 글씨.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귀문당, 조상굿, 인생상담, 악귀차단. 낮에는 별 티가 안 났는데 밤이 되면 그 골목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그 점집이었죠. 문은 대개 굳게 닫혀있고 커튼 틈 사이로만 희미하게 촛불 같은 불빛이 보였어요. 그냥 그 정도였으면 동네에 하나쯤 있는 무당집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텐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기 갔다 온 사람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말라 보여? 밤마다 저 무당집에서 사람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아? 아니, 며칠째 간판불이 꺼지질 않더라니까.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실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얽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사람은 43, 이름은 김지수.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지수 씨는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멍하게 천장만 보고 있고 가끔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든 채로 한참을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 하고 물으면 그녀는 꼭 같은 말을 반복했대요. 누가 부르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언니, 요즘 진짜 안 좋아 보여. 어디 점이라도 한번 보러 가봐. 저기 모퉁이에 새로 생긴 집 있잖아. 엄청 짧은데. 그렇게 해서 지수 씨는 처음으로 그 점집을 찾게 됩니다. 점집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방 하나, 탁자 하나, 의자 2개. 벽에는 알 수 없는 부적과 낡은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속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언제부터 그랬어? 밤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지수 씨는 자기가 입도 뻥끗하기 전에 나온 질문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무속인은 눈을 감은 채 이런 말을 이어갔대요. 당신 뒤에 오래된 거 하나 따라다녀. 집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같이 따라 들어가. 그날 지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집안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점집을 찾은 사람은 27 대학원생 최준호. 그는 연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그러다 보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이명, 환청,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원래 이런 걸 전혀 안 믿는 성격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불을 켜면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뒤 과 동기가 장난처럼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너 요즘 진짜 상태 안 좋아 보인다. 나도 뭐 이런 거 별로 안 믿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기 골목 끝에 있는 점집 한번 가봐라. 우리과 선배도 거기 다녀오고 좀 나아졌다더라.
그렇게 해서 준호 씨는 그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무속인은 지수 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했어요. 언제부터였어? 복도 끝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또 한 번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무속인.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고 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조만간 한번 크게 온다. 그때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그냥 훅 가는 거야. 무속인은 그렇게 말하며 굿과 부적, 정화의식, 조상님께 올릴 제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금액은 무려 준호 씨의 월세, 석 달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준호 씨는 결국 그날 카드로 첫 결제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치킨가게 사장님 42 남기현. 장사가 잘 되다가 코로나 이후 손님이 뚝 끊기더니 배달앱 수수료며 늘어난 카드빚에 매일 머릿속은 숫자로만 가득했었죠. 어느 날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그 점집 간판을 보게 됩니다. 조상가호, 사업운, 제복 상승. 그날 밤 술김에 그는 점집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저 진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서요. 제가 망하는 팔자인지 살아나는 팔자인지 말입니다. 무속인은 기현 씨를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지. 지금 상황이면 이미 가게 문 닫았어야 돼. 그 말에 기현 씨는 울컥해서 거의 울음이 나올 뻔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 남은 운이 있긴 해. 그거 제대로 못 잡으면 당신은 진짜 여기서 끝이야. 그날 이후로 기현 씨는 거의 매일 점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업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무속인이 말한 한 번 남은 운에 집착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끊긴 건 지수 씨였습니다. 마트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집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 연락이 끊긴 건 준호 씨. 지도 교수님과 부모님, 친구들까지 일제히 전화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았어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되지 않았고 학교 기숙사 방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버린 치킨집 사장님 남기현. 가게 앞에는 연락처도 없이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만 달랑 붙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사라진 기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였고 나중에 가족들이 확인한 공통점은 실종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셋 다 그 점집을 집중적으로 드나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동네에 있는 별별 말이 다 돌았어요. 그 점집 뭔가 이상하긴 했어. 맨날 새벽까지 불 켜져 있더라니까. 분명 안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 보니 무당 혼자 있더라. 예전에 거기 갔다가 집에 그림자 같은 게 따라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 누군가는 사람들이 다 귀신한테 끌려간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당이 귀신을 잘못 건드렸다고 그래서 손님들 영혼이 같이 딸려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경찰에서도 그 무당 조사 좀 해보라는 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이었어요. 우리 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문 열릴 때 뒤에서 같이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 자꾸 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얘가요, 학교 갈 때마다 전화했어요. 복도 끝이 이상하다고. 누가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근데 점집 다녀오고 나서는 그 말을 딱 끊더니 표정도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장님이 마지막 날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한 번 남았어. 이번에 잘 되면 살고 못하면 진짜 끝이래. 그 말을 하던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 셋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건 경찰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휴대전화 위치와 카드 사용 내역. 의외였던 건 셋 다 실종 신고 이후 일부 카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막 쇼핑을 한 건 아니고요. 현금 인출기에서 소액이 빠져나간다든지 편의점에서 저녁 시간에 도시락을 산 결제가 잡힌다든지 지방의 허름한 모텔, 월세방에서 간헐적으로 결제가 찍히는 정도였죠. 분명 실종이라고 했는데 카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세세 카드를 훔쳐서 쓴 거라면 카드사는 바로 이상거래 감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마치 그 사람들이 직접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생활 패턴에 섞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CCTV를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분명 실종신고가 접수된 날 이후에도 각각의 실종자가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장면이 몇 번씩 찍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경찰은 점집 주변 CCTV를 시간대를 바꿔가며 계속 돌려봤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마지막 장면은 점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날짜를 넓게 잡고 며칠씩 통째로 돌려다보니 한 가지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 11시 47분, 좁은 골목길, 점집 문 앞. 그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옷차림과 체격으로 봤을 때 그건 분명 실종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호 씨였어요.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걸음걸이로 골목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 CCTV에는 잠시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결국 나중에 확인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은 본격적으로 무속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사람도 부인했습니다. 아니, 상담 좀 해줬을 뿐인데 왜 사람 잃어버린 걸 저한테 묻습니까? 하지만 실종자들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그 점집 계좌로 흘러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죠. 상담비 5만원, 부적값 10만원, 작은 굿 50만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확 뛰어올랐어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낮에는 상담, 밤에는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전화. 지금 집에 있으면 안 좋아요. 자꾸 귀에서 소리 들리죠? 그거 조상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예요. 당신 요즘 이상하게 문 여는 게 무섭지? 뒤에 뭐 있는 것 같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도 몸이 아프고 잠이 줄어들고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수록 이런 말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갑니다. 무속인은 딱 그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이런 일은 괜히 발설하다 보면 더 커져. 조상님 싫어해. 이건 당신 인생 문제야.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혼자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실종자들은 조금씩 세상과의 연결끈을 끊어가게 됩니다. 무속인이 마지막에 했다는 말은 셋 다 비슷했다고 해요. 잠시 사라지세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당신은 곧 잡혀요. 조상한테도, 악귀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연락 끊고 조용한 데 들어가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지수 씨는 직장에 사직서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는 연구실에 몸이 안 좋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갔어요. 기현 씨는 가게 문 앞에 임시 휴업 딱지 하나만 붙여놓고 열쇠를 돌려 잠갔죠. 그리고 셋 다 어느 순간부터 무속인의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사는 거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속인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정화의식이 아직 한 번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정도까지 도와줬으면 조상님께 예의를 갖춰야지. 실종된 지 각각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난 뒤 경찰은 흩어져 있던 CCTV와 카드 사용 내역을 따라가며 이 사람들을 하나둘씩 찾아냅니다. 지수 씨는 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발견됐어요. 방 안은 커튼이 꽉 쳐진 채 불도 거의 켜지 않은 상태였고 벽에는 점집에서 받았다는 부적과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절대 나가지 말 것, 문 열지 말 것, 전화 받지 말 것, 믿을 사람은 선생님뿐. 준호 씨는 지방의 오래된 여관방에서 발견됩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노트를 몇 건이나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이런 문장들이 반복돼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시험이다. 버티면 산다.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언제까지 버티라고 할까? 기현 씨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월세방에 있었어요. 가게는 이미 몇 달 전에 정리해버린 뒤였고 새벽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대부분이 무속인의 번호였어요. 이 사람들 모두 납치된 것도 아니고 감금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끌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냥 본인 발로 걸어나가서 어느 동네, 어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속인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죠. 이건 잠시 잠수 타는 거예요. 당신 인생을 살리려면 지금 주변 사람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족과 친구, 직장, 학교, 가게, 그 모든 연결을 스스로 잘라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육체는 어딘가에 있었지만 사회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었죠. 무속인은 결국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피해 액수는 알려진 것만 수억 원대. 하지만 재판정에서 그 사람은 끝까지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보이는 걸 말해줬을 뿐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저도 어느 순간엔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나 바보였어 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귀신이 데려간 건 아니었네. 그래도 사람들 다 살아서 돌아와서 다행이다. 역시 세상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니까. 맞아요. 귀신은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공포의 모습 그대로 똑바로 마주볼 수라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포는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른 채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불안함을 달래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잠식해오는 어떤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점집이나 무속 또는 믿음과 관련된 기묘한 경험,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젠가 그 이야기가 다시 한 편의 미스터리가 되어 이곳에서 여러분의 밤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귀문의 틈 넘어 흘러오는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귀문의 비망록입니다.